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여야 썰록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아주 중요하고 거물 정치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여당 야당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아이고, 이 두 분 보기가 어려운 분인데, 뭐 준다며요? 안 주세요? 원래는 있잖아요. 오늘이요. 왜 이걸 저희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지 아세요? 오늘이 홍익표 원내대표 생신이랍니다.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참 질투도 나고 사실 예. 제 생일도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우리 팀에서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예. 어디 홍 대표님 나오신다니까 막 이런. 그래서 저도 약간 소외감과 함께 좀 거시기한 감정을 느꼈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 많은 정치인이 있고 또 특히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국회의원이든 꼭 원내대표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참 그 가치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요.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들 저도 경험을 많이 했지만 상당 그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중에 그래도 뭐 정말 살아있는 지성이고 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너무 경색돼 있다 그런 건데 때로는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을 잘 이끌어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홍익표 의원님은 참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기감이었어요. 그럼요. 선배님 또 갑자기 또 오늘 생일 덕담을 해주시네요. 생일 덕담이지만은 본인도 이제 뭐 생일의 소원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죠. 저 이렇게 뜻밖의 그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들 삶이 연말연시에라도 좀 웃으시고 연말연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을 일이 생기면 좋죠. 예. 근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집권당이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아픈 대목이죠. 더군다나 여소야대 정국이지 않습니까? 절대 의석이 부족하면은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로서 여소야대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건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대립적으로 반목 갈등 이런 벽을 세우고 이렇게 갈등 구조만 계속 양산되는 그런 정치의 중심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애소해 보이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집권당으로서 좀 때로는 베풀고 유연하게 하면서 야당의 이야기도 많이 경청하고 야당의 또 요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또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민주당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여기에 너무 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좀 유연한 여야관계가 다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안타깝죠. 정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민주당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 2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당은 좀 안정돼 있고 뭔가 이렇게 이 혼란스럽지 않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당이 좀 안정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 아울러서 정말 제가 그 어느 때 국회보다도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만큼 원칙은 유연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당이 지금 진짜 많은 그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뭐 검찰 문제든지 사법개혁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개혁 관련돼서는 성과를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민생과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성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여야 의원들 분들이 같이 소주도 먹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죠. 역시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이 어제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카 유형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6번째 기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님은? 참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또 안타깝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설상가상 점입가경 이게 첩첩산중인데 이게 법카 이런 정말 털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털어대면서 기소를 남발한다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냐. 아마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민주당 인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공적인 신분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법인 카드, 예? 법카를 갖다가 또 이용해서 또 그런 차량을 또, 예? 또 사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개인 가정사의 모든 비용을 또 법카로서 다 해결해버리면은 이 국민의 공분 지탄의 대상 이거는 또 틀림없죠. 이런 부분의 법률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 또 검찰이 이 사실을 또 알면서 또 이걸 듣고 갈 수도 없었던 것이고 다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혜경 씨나 또 그 보좌관 배모 씨 이런 분들 이제 기소할 때 같이 해버렸으면은 그런 오해도 또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검찰 입장에서는 또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법카 유용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걸 더 많은 증거 또 법리적으로도 이걸 탄탄하게 또 보강해서 이렇게 기소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을 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표 대표님. 예,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정치적 경쟁자, 대선 과정의 경쟁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2년 반 지금 대통령 임기가 지났는데 제일 큰 성과가 뭐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것 같아요. 다른 성과 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첫 번째 제가 지적을 하면 거의 기우제식 수사, 걸릴 때까지 뭐든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수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검찰 수사를 할 때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 명품백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일련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여기에서는 10만 원 법인카드로 밥 먹은 것까지 다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선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런 형평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소한 중요한 정치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소할 때에는 좀 더 무리한 기소보다는 증거에 입각한 정말 정밀하게 증거가 있는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법인카드 문제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검찰이 제시한 거에 반하는 증거 사례가 많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관용차를 공적 업무를 쓴 거라든지 또는 과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간식거리가 이재명 대표 집이 아니라 또 공적으로 썼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기소를 한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사실 많죠.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있고 나서도 얼마 아니다가 또 이런 기소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이걸 같이 이런 광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위증교사에 대해서
또 1심 재판이 나오고 검찰 또 기소했고 이제 재판 나가는 게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이 돼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굴러가는 건데 김 대표님,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뭐 플랜 B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체제에 누가 플랜 B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 내에 다양성을 이렇게 뭐 추구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없어요. 이거는 내년에 아마 공직선거법이나 또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위정교사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항소심 결과 정도는 나오고 심지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까지도 마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 상황이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는 플랜 B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참 안타깝지만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2027년 대선은 다가오고 그때 가서 이제 다음 주자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정치적 움직임 저는 그때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미세한 뭐 그런 뭐 움직임이 있더라도 민주당 내부에 아주 특히 개딸 중심의 이런 친정 체제에서 최민희 의원 한 이야기 보십시오. 그냥 뭐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자신이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 당원과 함께. 뭐 이게 뭐 상당히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뭐 세력이 공공연을 하는데 저마당에 누가 대체 세력이 누가 나설 수 있어요. 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대려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최민희 의원 얘기는 뭐 당연히 이제 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는데 나중에 본인도 해명한 거는 그냥 뭐 이게 뭐 진짜 좀 과했다, 좀 셌다.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러면 생명 유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미다라고 이제 해명을 좀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자제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플랜 B를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당장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적 1심 선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리적 대응과 함께 정치적으로 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랜 B 얘기는 저는 아마 정말 그런 경우를 저희도 원치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때도 좀 더 질서 있게 그러니까 질서 있게라는 거는 지금의 지도부에서 책임 있게 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 걱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플랜 B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당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국민의힘도 좀 만만치 않잖아요. 명태균 씨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녹취도 물론 있지만 이분 자체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뭐 이렇게 툭툭 좀 던지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폭탄이죠. 지금 현재 창원지검이 이제 수감돼서 이제 계속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짜 김영선 의원과 또 명태균 씨 간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것만 수사에 그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과 그런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유력 정치인들 도지사 그런 강력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관여한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또 드러나서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이런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태균 씨 이 뉴스가 정치면을 다 덮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위정교사 또 이 선고 나가면은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뉴스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차움지검에서 얼마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사의 단호함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고 뭐 그런 법적인 처벌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 관심사죠. 그렇지만은 맹태균 씨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당내 게시판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당내 갈등 구조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의힘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나면은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당의 생명 그리고 정치인의 생명 이게 생명줄을 다지고 있다는 거 이것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 대표님 보실 때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게 뭐 이렇게 검찰 수사 받고서 이제 뭐 법의 조치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또 야당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끝낼 수도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에 관련된 특검 또는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 같은 사람 뭐 이런 정치 브로커는 많이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선 후보 그리고 나중에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 이 사람하고 언제든지 통화하고 그 부인까지 영부인까지 통화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 명태균 씨가 접촉한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뭐 등등 지금 소위 뭐 그리고 저희가 농담삼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명태균 씨 안 만나면 유력 정치인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당 대표급 또는 내노라는 그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 지금 명태균 씨하고 접촉했고 그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이 정도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특히 저도 대선 캠프에 있어봤지만 대선 캠프에서 제일 큰 권력이 그 후보 그리고 특히 당선인하고 이 만나는 게 엄청난 권력입니다. 다 예를 들면 당선인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밑에 줄 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보기엔 이게 그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아마 그 국민의힘을 둘러싼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서의 당시 캠프나 또는 그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도 연계돼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그 논란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그 투명하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녹취록을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이나 여당도 불안한 게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아서 당황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 봤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 한 언론인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는 걸. 근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태균 씨 본인도 너무 많은 걸 녹취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카톡 같은 거는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뭐 필요한 것들을 공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명태균 게이트가 생각보다 폭발력은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이게 파장은 만만치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뭐 아무래도 정치하다 보면 명태균 씨 같은 분은 아니더라도 이게 소위 말해서 정치 브로커 같은 분들은 많이 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 규모에 따라 일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구 그 한 개 지역구 단위에서도 그러고 뭐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장 가면 그것도 규모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선까지 가면 이제 전국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이제 주변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공당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공당에서 관리된 후보였다면
그런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있더라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걸러지죠. 여러 과정을.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였을 때 대표도 했고 과거 비서실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서실장도 있고 또 가까운 의원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오겠다는 사람들을 그냥 바로 본인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까운 어느 의원한테 만나봐 먼저. 그럼 이제 거기서 옥석을 거르죠. 이 사람은 만나도 괜찮은 사람인지 만나면 위험하겠다는지 이런 판단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에도 갑자기 올라탄 케이스지 않습니까? 영입된 케이스죠. 어떤 의미에선.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길 의원도 많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본인이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만나봐라 이러기도 뭐하니까 직접 대통령 본인이나 영부인이 직접 만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맞아요. 홍표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검사 생활을 하고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에서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자신이 진입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자 했고 그때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해서 현직 의원들도 몇몇 관심 가지고 하고 쭉 했지만은 뭐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라는 사람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또 자신을 띄우는 방법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하는 이런 맹태윤 씨 그런 뭐 의구사력이라든지 이런 거면은 당연히 정치적 경험이 전무했던 당시 윤석열 후보 내부는 상당히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당 사무처의 지원과 또 당의 체계, 당시 후보 비서실장부터 또 뭐 당의 선거 체제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맹태균 씨 뭐 그런 뭐 한마디로 조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후보가 되기 전 과정까지는 이 대통령 내에도 맹태균 씨와의 가졌던 그 친분 관계는 그건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이걸 뭐 심지어 법 위반 사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조력을 받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맹태균 씨가 이걸 자기가 어떤 뜻으로 녹취를 해놓고 어떻게 이걸 또 뭐 살라미 전술로 지금 풀어나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 정치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기는 오는데 이거 잘라내는 것도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섭섭하지 않고. 왜냐하면 또 섭섭하게 하면 뭐 또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포의 전직 의원들 모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이 맹태균 씨가 거기를 왔는데 자기는 딱 만나보고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그런 판단을 했는 거예요. 그럼 끊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때가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우리 분당의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나름 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되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조력을 김무성 전 대표가 많이 할 때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맹태균 씨가 이제 맹태균 씨는 김무성 전 대표와 친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걸 또 안철수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예언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후보자나 또는 이제 뭐 당의 핵심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박빙의 선거일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을 내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그걸 관리하는데 그걸 후보가 직접 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아닌 그러니까 배드캅 국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오는 사람을 잘 달래고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정 아니다 싶으면은 좀 내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캠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건데 되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대선을 1987년부터 그렇죠. 계속적으로 치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당들은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런 관리에 대한 그래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이전에 그런 그 관리 없이 했고 또 아마 국민의힘 관계자도 어려운 게 후보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된 사람은
참 그 걸러내기 좀 어려워요. 문제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후보 문고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 건드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면 여당 중진 의원도 당선인한테 찍혀가지고 뭐 잘못될까봐 눈치를 보고 그 사람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야 썰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여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니 요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면은 뭐 쇄신 뭐 인적 쇄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좀 여론을 이렇게 잘 좀 다독일 수 있을까요? 인적 쇄신. 10월 20일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그런 오랜 독대 요구가 이제 차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때 구체적인 요구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부터 또 국정 쇄신에 가는 내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5대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5대 요구안의 가장 핵심이 국정을 쇄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실도 아울러서 전면 개편해라. 그리고 이제 이 인적 쇄신에 또 김건희 여사와 또 가까웠던 흔히 말하는 8명을 지목해 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정 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또 대국민 담화 기자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과 또 언론 기자들 앞에서 연말 이 정국을 좀 쇄신하고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전면적 인적 쇄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면적인 개편을 할 것인지 중폭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장수 장관들 일부 몇 소폭 개각을 할 건지. 근데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걸 빼다가 여기다 넣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 이건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해전문 인사 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예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당에서도 여러 경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전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있을 좀 대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이 정책을 덮고 있는 국정을 아무리 좋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국민적 협조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으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걷어내 줘야 되는데 이 정치를 걷어내는 부분은 일정 부분 당정이 함께 좀 변화와 핵심 쇄신을 통해서 좀 대대적인 새로워진 모습을 단호하게 보여야죠. 어떻게 보세요? 어느 대통령이나 인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 갖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충성심, 하나는 자질과 역량. 그러니까 충성심을 우선으로 할 거냐, 역량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트럼프도 생각나네요. 예? 요새 충성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은. 보통 대통령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집권 초냐 후반이냐 이것도 다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집권 초기의 인사의 주요 방점은 충성심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혔던 것 같아요. 역량보다 검증된 역량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요. 제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들었어요. 어떻게 윤석열 정부는 우리 보수 중에도 A급이 있는데 B급, C급만 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는데도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 들어왔는데 보니까 형편없고 이런 그러니까 시체 말로 역량이 안 되는데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야당이나 이게 진보 쪽에서 비판이 아니라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인사는 역량을 중심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 달에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 예. 지고 나서. 근데 그때 못 바꿨죠. 근데 못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총리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총리 국회 비준 받으려면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국민에게 어느 정도 저 사람 정도는 국민들이 괜찮다라는 여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대법원장을 한번 부결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그 평판 조회를 쭉 해봤어요. 여기저기요. 했는데 처음에 지명되신 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썩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꼭 해달라 이런 기보다는 빨리 결정해달라 이게 많았습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빨리 해달라.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물어봤더니 제가 기준이 3가지였어요. 대통령에게 맞서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더십이 있냐. 사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정도 기준을 갖고 봤는데 비교적 그 기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했고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야당이 통과시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 때문에 야당이 부결시키기 어려운 사람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물을 찾아야죠. 근데 자칫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려막기 이게 최악의 인사입니다. 여기 빼고 여기로 넣고. 예. 뭐 문제가 된 사람 빼가지고 네. 또 승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질돼야 될 사람이 사실상 승진돼서 가버리고 뭐 이런 또 이 사람을 또 여기 또 쓰네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 가고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가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안보 라인에서도 돌려막기를 계속 한 건데 두 가지죠. 인재풀이 좁거나 새로운 사람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무회의 하면 뭐 말에 의하면 1시간 하면 57, 8분은 대통령이 혼자 말씀하신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린 국무회의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그 국무위원들에게도 좀 거친 표현을 쓴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종종. 지난번 그 국민과의 간담회 기자간담회 할 때도 이 자기 직원이긴 하지만 네. 그 대통령실 직원이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반말 비슷하게 그렇죠. 했거든요. 그건 습관이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거든요. 뭐 사적으로 뭐 아들 같으니까 약간 말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둘이 있을 때나 그런 거지 공식적인 회의 자리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보고 있는 방송 현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지금 홍익표 대표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외교안보 라인 있죠. 이 트럼프 행정부 이거 출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언론 기자분들의 생각이 많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멘트 따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됨으로써 특히 뭐 미국 우선주의적 어떤 그런 손익 계산에 의한 세계 정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건데 특히 한반도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취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 비용도 이제 과거보다는 현격하게 많이 들 것이고 지난 8월 달에 이제 트럼프 큰 아들이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 간증하러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여러 또 그랬어요? 뭐 뒷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다각적인 이제 미국도 트럼프하고의 채널을 또 가동시키면서 지금까지의 대미 외교 안보 접근 방식에서 좀 많이 수정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인드 자체가 이제 오픈 마인드로 또 이제 오랫동안 한미 동맹 좀 그런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구적인 입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탐욕적이고 계산적이면서도 어찌 보면은 또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또 트럼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잘 근접하면서 이렇게 보좌해낼 수 있는 이런 애교 안보진을 새로 개편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전에 이제 홍표 대표님 말씀대로 또 이걸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로 가지고 뭐 조금 그 자리에서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겠죠. 전국의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많지만은 예. 가장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이에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만큼 변화된 자기네 참모 또 내각 진용이 구성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예.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예. 쇄신 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요. 그 오늘 조국 혁신당에선 탄핵 15가지 해가지고 쫙 나왔는데 민주당 그거 보셨죠? 예. 홍 대표님도. 근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좀 호응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좀 그 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을 아직까지 탄핵까지는 당의 입장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는 뭐 특검 수용 이게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탄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야권의 공동의 입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나 또는 민심 파악 등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15개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는 뭐 이 수사 중이거나 좀 아직 사실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탄핵을 하기엔 두 가지 지금 그 허들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회에서 200석을 넘겨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특검법조차도 국회에서 200석을 못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장애 극복해야 될 과제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이게 정말 인용될 수 있는 건 법적인 문제가 자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 일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그 대통령직을 그만둘 만큼의 중대한 법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기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소가 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중대한으로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리적 판단 그리고 그 여당의 문제 그다음에 가장 더 제일 근본적인 것은 국민적 여론이죠. 국민적 여론이 대통령의 탄핵을 얼마큼 요구하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장애 집회나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민주당이나 야권이 노력을 함께 해가면서 그 확인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야권이 탄핵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조국 혁신당이 특히 조국 대표가 중심이 돼서 115조 분량의 그런 15가지 탄핵 소추 사항을 예. 갖자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되게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탄핵 발의도 3분의 2 이상을 해놓은 거예요. 뭐 입법 행위도 가반 의결이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직을 이렇게 파면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의 오늘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보셨죠? 저는 봤어요. 그런데 뭐 세밀하게 공부는 안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 조항은 이래서 문제고 이런 정도는 지금 언급을 그렇죠. 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감정이 실렸다. 특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부터 악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는 상당히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의 조국 혁신당 대표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을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하지만은 분명히 뭐 조국 혁신당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뻔한 거고 이게 이제 민주당도 이제 탄핵연대 이제 이 대표가 박수현 의원으로 있는 그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앞으로 이제 논의하고 교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핵 열차가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태우고 이렇게 목적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건지 그 전략 전술을 지금 고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 온전할 대통령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그것대로 탄핵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탄핵의 문은 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는 아마 야당들 간의 논의가 시작될 거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될 거고요. 또 국회 내에서는 또 여권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권의 그러니까 동의를 어떻게 일부라도 끌어낼 건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그런 결과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결정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잘 정교한 탄핵의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홍 대표님 지금 나가셔야 된다 그러네. 예. 아이 그러면은 저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수시로 좀 모시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홍익표 대표님은 먼저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네. 김 대표님 제가 네. 뭐 좀 여쭤보고 있는데 요새 저 게시판 문제로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님은? 그 게시판, 당원 게시판이 익명 당원 게시판인가요? 뭐 당원 익명 게시판인가 모르겠는데 예, 그거 예. 거기에 뭐 한동훈 대표, 뭐 가족,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당원 게시판은 뭐 우리 당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의 면모가 실추되는 그런 행위라든지 또 국회에서 파이팅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왁작지껄 소통되는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익명성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어느 날 그게 그 익명성이 오픈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면서 그분들의 이런 또 참여들이 대체적으로 대통령 내분의 어떤 비방글로. 근데 그 뭐 가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한동훈 대표는 이제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죠. 요 한동훈 대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로 흔히 말하는 일컬어지는 그 익명 글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해명을 해달라. 또 그런 측면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공시를 취하고 있지만은 이제 한동훈 대표나 이제 대표 이제 주변의 당의 이제 관계자들 입장은 이 익명성이 보장돼야 될 이런 내부 게시판에 이걸 갖다가 수사하듯이 이걸 전부 다 열거하면서 그러면 18만 명이 지금 17, 8만 명이 참여한 이 글에 대해서 그럼 다 그러면 그 익명성을 다 밝혀야 되는 거냐. 복잡한 구조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계속 앞으로 당내 논란에 대해서 당내 갈등으로 이게 비화되지 않으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해명할 게 있고 또 뭐 때로는 또 사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날싸게 하고 갈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은 이건 어떤 경우든 관련성이 없다. 근데 이게 당무감사 대상이라고 보세요? 대표님이 오랫동안 당면 몸담으셔가지고 저는 이게 여러 중앙위 의장도 하시고 뭐 여러 개 다 하셨는데 이게 당무감사 대상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뭐 전적으로 이제 당의 사무처에서 특히 당 사무총장이 아마 이 문제는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에게 보고해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무감사라는 것은 보통 징계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교체 내지는 징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는 이제 당 사무처 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의가 이제 90% 이상이 당협위원장 흔히 말하는 지역구를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그 지역 관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또 촘촘하게 잘하고 있느냐. 네. 그렇게 당원들 관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당의 그런 공감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이런 프로그램과 또 역할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객관적인 계량화시켜서 평가하는 게 당무감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무감사 결과는 보통 공천관리위원회
공간위의 중요한 자료로 이게 활용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당무감사 같은 경우는 이걸 당무감사를 안 하고 징계 조치하고 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아하. 이 문제를 다루죠. 예. 하여튼 이걸 이제 당무감사 논란으로 빚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당무감사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이게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상이 내부 게시판에 비방글 특히 대통령 내 비방글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와 연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단정은 못 짓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이미 뉘앙스로 다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을 당무감사로서 이걸 해결한다. 좀 그거는 좀 의심을 가지죠. 아니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아유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저희가 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